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그룹이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라크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중국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이 서울 모터쇼 한국 GM 쉐보레 전시장에서 축구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는 장중 2050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66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이보경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장중에는 연고점이었거든요.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2.5% 상승하면서 건설주와 증권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5% 오른 2046.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5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고점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결국 205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기관이 1,048억 원을 내다 팔면서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205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홀로 1,20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전기전자가 1.91% 뛰었고 건설업, 증권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안심전환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은행을 비롯해서 보험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 종목이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가 1% 넘게 상승한 반면 현대차는 2.4% 하락했고 한국전력, 네이버, 포스코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요즘 파죽지세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고 있는데요. 오늘도 660 돌파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66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7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오른 662.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로 660.85포인트로 장을 시작했고 오후 들어 개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개인은 128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억 원, 3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밑도른 영향으로 전거래일보다 7원 90전 내린 1,08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활약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다고 하고요. 증권주들은 이 실적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소속 가수인 미스에이의 활약과 수장인 박진영의 컴백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주는 10.23% 상승한 5,820원에 마감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컴백한 미스에이의 신곡 다른 남자 말고 너가 지난 한 주간 멜론, 지니 등 6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JYP의 수장인 박진영이 1년 7개월 만에 컴백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200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전거래일보다 11.76% 오른 4,230원에 거래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까지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분기 중 7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7%, 작년 동기보다는 38%가 각각 늘어나는 등 거래 대금과 채권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주의 화랑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지난해 말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이라크 방문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4개월 만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화그룹이 이라크 비스마야에 사회 기반 시설 공사를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 수주했는데요.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하나그룹과 하나건설이 약 2조 3,400억 원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하나건설은 지난 5일 바그다드의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별관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기반시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추진 중인 전후 복구 사업으로 약 1,8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하나그룹은 지난 2012년 물가 변동 시 계약금 조정 조항을 반영한 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 계약을 이라크 정부로부터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와 연계된 추가 공사로 300여 개의 학교를 비롯해 병원과 경찰서,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 수주로 하나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또 연인원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여 개 이상 협력업체의 추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19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라크 비스마야에는 약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8개 타운, 59개 블록에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이번 공사 수주를 위해 내전 중에도 이라크를 3차례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전하고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라크 시장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은 이를 계기로 중국과 터키 등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한 국가는 물론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국 건설사들까지 따돌리며 추가 수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박성택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중앙회는 제도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조직 개편 계획과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몰두했는데요. 지난 3일 박 회장이 처음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임기 4년간 중소업계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뉴 KB제라는 30대 실천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4년간의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재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동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제구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 등에 적극 설득할 방침입니다. 또 중기적합업종을 보완한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 업종 도입도 추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는 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이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글로벌 마켓 지원팀을 만들어 청년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들을 위한 박성택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중국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대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시장 내 1, 2위 업체인 폭스바겐과 GM이 각각 25년과 17년 만에 세운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현대차는 2002년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기차와 함께 현지 합자회사 베이징 현대를 설립하고 이후 2년 만에 판매 5순위, 이듬해에는 4위까지 오르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산업계에서는 현대 속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째 판매 순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생산량 확대를 통해 중국에서의 빠른 성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창저 후에 4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충칭시에 제5공장도 착공해 2018년에는 중국에서 27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1분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193만 원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오피스텔 투자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분양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343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1,150만 원 대비 193만 원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817만 원에서 53만 원 상승한 8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구별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광진구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052만 원에서 1,640만 원, 마포구는 1,285만 원에서 1,400만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세는 최근 기준금리가 1%대까지 인하되면서 은행 예금금리보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관심이 높아진 점을 건설사들이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모터쇼에 지난 주말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 완성차 브랜드들은 신차와 함께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한국 GM은 메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가대표 축구팀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서울 모터쇼에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팬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전성기 몸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박지성은 오랜만에 팬들 앞에서 녹슬지 않은 축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함께 등장한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드리블 실력으로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박지성은 이날 쉐보레가 후원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고 사인회를 여는 등 오랜만에 팬들과 호흡하고 행사 후에는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을 만나 직접 사인 유니폼을 입혀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유에는 많은 파트너들 스폰서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폰서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는데요. 그 이벤트들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이미지를 올리고 맨유 나름대로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2015 시즌부터 맨유 선수들은 쉐보레 로고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쉐보레와 맨유의 파트너십 계약 금액은 연간 900억 원.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이 있는 인기 구단을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단번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다른 마케팅과 달리 모든 연령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날 박지성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든 팬들에는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든 구름 관중이 스포츠 마케팅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LG U+가 용산 신사옥으로 이주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LG U+는 서울역 인근 남산사옥에서 용산 신사옥으로 이주를 마무리하고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용산역 인근의 신사옥은 연면적 5만 5천 제곱미터에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로 지상 4층 이상은 업무시설, 3층 이하는 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등 세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LG U+는 지난 2010년 1월 출범 직후부터 서울역 인근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내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설로 꾸몄습니다. 이상철 부회장은 지난 30년간 한국통신산업을 이끌던 장소의 전기를 이어받아 5세대 이동통신과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재테크 시장에서는 달러테크가 화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고 환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달러 테크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달러를 사두자 이런 달러 사재기 현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면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달러 사재기에 지난 2월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30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또 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에 금리 예상 시기가 올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결국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 달러 강세가 주춤한 지금이 달러 자산을 늘리기에 좋은 시기라는 견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 달러 테크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추릴 수 있는데요. 은행의 달러 예금과 증권사의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그리고 달러 펀드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달러 예금은 시중은행에서 외화 통장을 개설한 후 환전한 달러화를 외환 예금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금리는 1년 만기 시 0.5%에서 0.7%로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달러 예금은 달러를 보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달러의 가치가 오를 경우 환차익을 누려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반대로 환차 손을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달러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달러당 20원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0달러를 환전시키면 20만 원 정도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네,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는 전국의 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외화증권 매매 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달러를 증권 계좌로 송금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기 채권으로 한화 대신 미 달러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반 채권과 달리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되팔 수 있고 또 매도 시점의 원달러 환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달러 RP 판매액이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입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달러 RP에 가입하면 최고 연 1%의 이자도 받아 달러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국내 우량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달러 예금과 그리고 달러 RP 먼저 들어봤는데요.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달러화로 직접 살 수 있는 달러 펀드도 출시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외화 관련 투자라고 하면 외환 예금이 거의 다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거나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중 달러 펀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달러로 가입하는 미국 채권 펀드를 말하는데요. 미국 단기 국채 이외에 투자 등급 이상의 미국 회사채에 주로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달러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 영업점에서 외화 계좌를 만든 뒤 펀드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최소 가입 금액은 2,5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품마다 다양합니다. 이 달러 펀드는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계획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향후 달러 강세의 시그널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하나의 큰 시그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보다 달러 강세가 심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투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권 수출 가격을 소폭 인상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아시아 국가들에게 4달 인도하는 경질유의 할인폭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된 가격은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와 오만산 원유보다 배럴당 60센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산 경질유의 4달 수출 가격은 지난달보다 30%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아람코는 아시아권에 대한 다른 4개 유종의 판매 가격도 인상합니다. 반면 4달에 미국과 서북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질유의 가격은 각각 10센트와 20센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람코가 4달부터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원유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냈지만 이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노무라는 이와 관련해 파나소닉, 샤프, 캐논 등 일본 제조기업이 엔저를 발판으로 중국 등에 있던 국외라인을 본국으로 옮기는 등 비용 절감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본은행 최신 분기 조사에 의하면 일본 대기업은 현 회계연도에 자본 투자를 5% 늘릴 계획이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여전히 9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케다 이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이 기업의 신중한 투자 기조를 압박할 수단이 많지 않다고 전하면서 고작 해야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촉진이지만 신산업 진척이 부진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일본 기업은 여전히 국내보다는 국외에서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도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인 갤럭시 S6 엣지에서 밴드 게이트를 겪은 아이폰 6 플러스처럼 휘어지며 더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보증 수리 전문 업체 스퀘어 트레이드가 최근 진행한 내구성 테스트 결과 갤럭시 S6 엣지에 67.6kg가량의 압력을 가하자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부러지고 작동이 멈췄습니다. 반면 아이폰 6 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같은 방식의 시행에서는 81.2kg의 압력에서야 비로소 비슷한 정도로 파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IT기기 전문 리뷰어와 네티즌들이 아이폰 6 플러스에 맨손으로 힘을 가하면 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잇따라 공개해 밴드게이트란 유행어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50kg F의 하중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 하에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낙하, 휨, 충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감 10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은 71점, 전 세계 조사 대상 국가 14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18등에 머물렀는데요. 국민 행복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 지수는 꼴등에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행복의 기준을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센 경제연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